그 법을 만드신 분들은 이건 기본이야, 아는 거야. 야, 너희 구구단 몰라? 구구단 모르는데 미적분을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거주 안 하면 이제 9억이에요. 거주 안 해도 공동명의 18억까지 됐죠. 그럼 특례 신청하는 게 좋아, 공동이 좋아? 지금 이 시점 뭐 세제도 개편되고 막 복잡한데 네. 그때 자녀들에게 좀 증여를 할 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자녀한테 증여할 때 아니에요. 내 거 파일을 더 키워야 돼. 그리고 그 키운 파일을 잘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요. 예술이네요, 예술 이것도. 물건이 나오겠어요? 그러겠네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상태로 가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초년생 보면 음. 보통 이제 요즘은 이 신혼부부인데 네. 신혼부부 어떤 이제 결혼한 커플에 이제 이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 뭐 4만 건이 넘어간다고 하대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또 네. 이거를 또 발표를 했는데 네. 뭐죠? 이 공동주택이잖아요. 불안해. 공동주택. 네. 공동주택이면 이제 같이 사서 네, 같이 부부가 알콩달콩 좀 모아서 네. 좀 이 대출도 갚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공동주택 종부세를 네. 예, 부부 각각으로 해가지고 네. 예, 두 명에게 종부세를 물겠다. 네. 이게 지금 말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근데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그렇게 저는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주를 한다면. 둘이서 거주를 한다면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잘 따져가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부부 공동 명의도 기존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부부 공동 명의를 해서 막 엄청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듣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이해하십시오. 돼요. 네. 자, 내가 만약에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단독이다 공동이다 다르거든요. 쉬운 거 단독 명의부터 할게요. 그렇죠. 내가 단독 명의다. 그러면은 12억 공제, 이때 공제 지금부터 말하는 공제금은 전부 다 공시 가격입니다. 12억 공제에서 14억 공제로 늘어납니다. 네네. 거주를 하면. 그럼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한 20억 정도가 돼요. 근데 내가 현재 12억 공제인데 거주를 안 한다. 그러면은 9억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네네. 그럼 13억까지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게 단독 명의. 뭐 심플하죠. 공동 명의. 편의상 5대5로 할게요. 네. 자, 공동 명의를 내가 했다. 공동 명의를 내가 하면은 각각 9억 공제입니다. 네네네. 지금도 각각 9억 공제인데 거주를 하면 9억 공제니까 18억. 거주를 안 하면 4억이니까 8억 해서 이게 과거 18억에서 8억이니까 10억이나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때 그래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거주 비거주를 따져서 4억까지 내려가 버리는 건데 과세 대상이 아니면 그냥 똑같이 9억, 18억까지 공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공시 가격이 14억이면 20억 정도죠. 네네네. 18억이면 대략 한 23억, 24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 가격 안 넘으면 종부세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9억씩 빠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해 봅시다.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억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공동 명의니까 절반 7.5, 7.5죠. 9억 안 넘잖아요. 네네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안 나와요. 재산세만 나와요. 근데 내가 30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각각 15, 15죠. 네네네. 그럼 9억이 다 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주를 하면 9 빼서 18억이 빠집니다. 그럼 12억이죠. 네네. 예전하고 똑같아요. 맞죠? 근데 거주를 안 한다? 그러면 18억이 아니라 각각 4, 8밖에 안 되니까 얘가 이제 폭탄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맞긴 맞아. 부부 공동 명의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거주를 안 하면 폭탄 맞는 건 맞아요. 게다가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일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지분에서 9억 아니면 12억 공제를 빼고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현재는 60, 내년은 70이고 맞아요. 그 다음 연도가 80인데 이 맞아요. 80으로 했을 때 뭐 3주택, 뭐 조정 1주택 뭐 다 이제 80으로 하는데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가 들어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좀 입법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인데 종부세법은 특이하게 1세대 1주택자를 누구로 정의를 하고 있냐면 단독 명의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의 그 자체예요.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하나.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쵸. 뭐 저도 세무사도 아니고. 근데 1세대 1주택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단독도 있고 공동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조문에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써주면 편한데 그 법을 만드신 분들은 이건 기본이야, 아는 거야. 야, 너희 구구단 몰라? 구구단 모르는데 미적분을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써주면 좋잖아.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항상 1세대 1주택 단독, 음. 1세대 1주택 공동 다 구분해서 하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틀어진 거예요.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걔가 빠지다 보니까 공정시작가율을 80으로 먹여버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정서상 야 지금 내가 공동으로 해서 1주택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다주택이라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호식이 반마리 치킨 먹었는데 이게 반반이 한 마리지 두 마리야? 맞아요.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거주를 안 했을 때 공제금액이 확 줄어버리니까 게다가 공정시작 가입률도 올라버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나와요. 야 그럼 내가 1세대주택 공동명의라고 그러면 나도 단독명의인 것처럼 해서 세금 낼래. 일명 특례 신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이게 쪼커 같은 거지. 응. 그래서 팁이네요, 공동명의는 이거. 원래대로라면 각자 분납해서 내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부부 공동명의잖아요. 네네네. 1주택이잖아. 동일 세대니까. 음. 그러니까 1주택인 것처럼 해서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특례 신청을 하면 이거를 이제 이때부터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봅니다. 아. 그럼 아까처럼 거주하면 14억. 네네네. 거주 안 하면 이제 9억이에요. 그럼 잘 봐요. 아까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 안 해도 공동 명의 18억까지 됐죠. 그쵸. 9억이니까. 그쵸. 근데 얘는 거주해도 14억밖에 안 되죠. 그럼 특례 신청하는 게 좋아, 공동이 좋아? 공동이 좋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지금. 들으셨죠? 특례보다 공동이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을 수가 있다. 좋을 그래서 수가 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알겠습니다. 30대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사는데 막 20몇 억짜리에서 잘 안 살 거잖아요. 그냥 제가 마음이 그냥 예, 상쾌해졌어요. 예.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공동명의라는 거는 그래도 부부 금실도 있고 그래도 어떤 단독 배달은 이제 부부가 같이 한번 해나간다. 이런 과정인데 종부세 폭탄이 나왔다. 이런 근데- 이야기 나오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30억 이하인 부부 공동명의는 거의 거주를 하시면 종부세 해당이 예, 안 큰 이슈 됩니다. 없습니다. 큰 이슈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강벨트 계시는 분들 음. 이상이 아니면 이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유불리를 따져서 매년 9월달에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특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내가 각자 납부하는 게 유리하냐, 특례 신청에서 1주택자인 것처럼 단독명의처럼 하는 게 유리하냐 이걸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시중에 있는 뭐 부동산 계산기도 있고 뭐 요즘에는 세무사님들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시고 하는데 그쵸. 뭐 이왕이면은 뭐 세무사님들 만드신 거라든지 네네네. 좀 이렇게 검증이 필요한 거를 좀 일단은 대략적으로 해보시고 매년 9월달 그 할 때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네네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게 할 때 조금 더 세세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봐도 막 그 항목 넣는 게 네. 그래서 어르신분들 중에는 뭐 컴퓨터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아예 세무서 가서 상담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아, 좀 어르신들은 가셔야 돼요. 네. 왜냐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 공무원분들께서도 아 선생님 이거 특례 신청이 유리합니다. 아니면 그냥 따로 하세요. 하는 게 좋은데 저도 막 이게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대충 해보니까 대략 15억 8천인가 그래요.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가면 각자 납부가 유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한 명으로 해서 단독 특례 신청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공동 명의로 이걸 세액 계산하면은 그 금액을 분산시켜 버리잖아요. 네네네. 세율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집일수록 각자 납부하는 방식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죠. 거주 기간, 네네. 공정시장 가액비율, 뭐 나이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굉장히 자극적인 막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팩트로 간다. 팩트로 가고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내 집 마련 첫 하실 분들은 종부세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내가 거주하기 편하고 나중에 팔기 좋은 그냥 인기 있는 단지, 그냥 무난한 거, 아파트.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부터 막 특수 물건, 경매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처음 하는 분들이 그냥 경공매 그냥 기본 물건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쵸, 권리 분석할 때.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너무 막 특수 물건 가면 물론 수익은 높을 수 있는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 무난하게 하시고 시세 뭐 20몇 억까지는 종부세 거의 없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제가 이렇게 제네시스 방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조회수 막 이런 거에 연연하면 이제 막 정부세 폭탄이다 막 이러는데 이제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공시 가격 15억 8천이면 그래도 매매가 하면 뭐 한 22억, 23억 그러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해당 안 된다. 예, 크게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종부세 신경 쓰지 마라. 예. 그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매의 눈으로 예. 이제 이 세금에 대한 좀 팁을 좀 노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일단 거주를 해라. 그리고 하나만 가져라 이거잖아요. 네네. 그럼 두 가지 케이스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일시적 일가구 1주택 네네. 인 분들이 계실 것 같고 한 분은 또 다주택자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럼 이분들이 알겠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좀 줄이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팔아야 네. 양도세에서 조금 절세가 가는지 뭐 순서나 이런 거 팁 있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이게 주택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냥 뭐 비과세 요건 갖춰가지고 거주 기간 좀 채우고 파는 게 제일 무난하고 네. 1주택 중에서도 뭐 양도가가 12억 이하다. 그게 아주 비싼 건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뭐 장특공, 종부세 1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12억 이하는요? 어차피 뭐 적용할 게 없잖아요. 전체 다 비과세니까. 근데 10억이 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둘 다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둘 다 비과세를 받고 다시 그냥 1주택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고 이제 만약에 비과세 특례가 안 되면 하나는 세금 내고 하나만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좀 가격이 낮은 거, 양도 차익이 작은 거, 상대적으로 좀 못나니 걔를 먼저 팔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마지막에 팔아서 비과세 받아야 되겠죠. 네네네네네. 3주택 이상도 똑같아요. 근데 3주택 이상도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조금 약간 서둘러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에 걸리면 이제 공제 금액이 9억이 아니라 4+5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4억은 기본으로 받는데 네네. 5억에 대해서 내가 전체 주택 가격 중에서 거주하는 주택의 비중만큼만 5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공시 가격 10억짜리가 내가 세 채가 있다. 근데 당연히 한 채에서밖에 못 살잖아요. 네네네. 뭐 1분기 때는 A집, 2분기 B집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두 개를 임대 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4+5의 거주주택 비중이니까 3분의 1이죠. 네네네. 그러면 4+5의 3분의 1이니까 한 1억 6천 정도 되나? 그럼 1억 6천에다가 4억 더하니까 5억 6천이죠. 그러니까 공제금액이 9억에서 5억 6천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네요. 설상가상으로 내가 세 채를 전부 다 임대 주고 있다. 네네네. 거주 안 한다. 그러면 4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9억 정도 받았던 공제가 4억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관되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 중에 내가 양도세를 좀 줄이면서 아까 양도세가 좀 작은 거 네네네. 아니면 비조정 같은 데를 먼저 정리를 하면서 주택수를 줄이겠죠. 그러면 비조정인 지역을 먼저 팔까요? 조정을 먼저 팔까요? 비조정을 먼저 팔아야 내가 주택수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3주택 준거가 아니라 2주택 준거 맞잖아요. 네. 그럼 현재 비조정 어디죠? 서울 수도권 거의 다 지금 조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의 일부 지방 먼저 팔겠죠. 그럼 지방 구성은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아. 안 좋아지겠지. 근데 지금 뭐 세컨드홈을 하라고 그러면 잘 가겠냐고요. 제 말이 맞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정 중에서도 하나는 중심지, 하나는 좀 외곽이에요. 그럼 어딜 팔까요? 당연히 외곽을 팔겠지. 그쵸.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모두 다 종합해 보면 현재 정부에서도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줄어들까요? 심화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판단이 안 되시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도 어떤 정책이 나와야 돼요. 뭐 취득세 중과를 면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래서 이 상태로 가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일단 집을 팔 때도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그럼요. 일단 뭐 매도가 정말 예술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매도가. 그 왜냐하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제 그 시장 흐름 네. 여기 딱 올 때 됐는데 지금 요 물 들어올 때 딱 됐는데 그거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이제 있는 임차인분 네네. 임차인분하고 또 뭐 이게 성향도 맞아야 되고 임대차 종료 만기가 되니까 네네. 그럼 이제 본인의 성향 이걸 팔고 뭐 할 거냐. 왜냐하면 계속 이제 주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팔고 내가 하나로 그냥 뭉칠 거냐. 네네. 그냥 나는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주택은 정리해서 하나만 하고 나머지를 뭐 이제 비주거용으로 할 거냐. 네네. 그럼 뭐 그럴 때 이제 해커님 뭐 잘하시는 경공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매도는 재밌죠.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도 있는데 네네. 보면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좀 증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렇죠.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탁 지금 이 시점 뭐 네. 세제도 개편되고 막 복잡한데 그리고 또 세금 복잡하니까 또 이분들은 네, 더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이때 자녀들에게 좀 증여를 할 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내가 10억짜리 집을 증여하면 뭐 대략 증여세가 2억 2천 정도 나오고 20억짜리 하면은 그 2배 이상 나오고 네. 뭐 4에서 5억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아. 근데 우리 집이 뭐 호가가 20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실거래가는 17억에 찍혀 있다. 근데 이걸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임의대로 17억이다 20억이다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과세 당국에서 싫어해요. 왜 17억으로 했냐? 16억은 낮은 것 같고 18억은 높은 것 같아서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실거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어떤 공인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감정평가사예요. 그래서 감평을 받으셔야 돼요. 간평 받는 게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은 이거 완전 무조건 꿀팁인데요? 무조건 2개 이상. 그리고 10억 넘어도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 받아서 평균가로.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입주권이었는데 3개를 받고 높은 데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분이 돈이 뭐 물론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시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려고.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물론 그래도 규격화가 돼 있지만 네네네. 이제 비공식적인 겁니다. 저는 간평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네네. 주변에 이제 간평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얼마나 뭐 합법적인 방법 내서 줄일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보통은 10% 정도라 하더라. 물론 이제 물건마다 다른데. 실거래 기준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실거래? 이제 아파트는 그래도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렇죠. 단독 주택이라든가 그런 네네. 거는 이제 조금 더 약간 그 어떤 레인지가 좀 넓을 수가 있겠죠. 네네네. 어쨌든 아파트는 10% 정도 생각하시는데 내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해요. 한 20%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 와요.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사님한테 2군데 받아서 평균 내시고 네네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무사님 통해서 신고 대행 맡겨버리라는 거지 나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맡기는 훨씬 게 낫죠, 이제 훨씬 낫죠. 훨씬 낫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 공무원 분이 그걸 딱 보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적은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 안 해요. 그 세무 그 대리인 그 세무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세무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네네.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좀 깔끔하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세 대비 뭐 30% 낮춰서 세금을 막 1억 이상 난 좀 아닌 것 같아 그거. 좀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좀 낼 건 내시고 하는 게 좋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정말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팔고 뭐 현금을 증여할 거냐 아니면 내가 팔고 아직은 내가 아직 젊으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내 걸 한 번 더 점프하고 점프한 거를 나중에 증여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아직 한참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뭐 아까 말한 10에서 20억대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네네네. 난 한 번 더 점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녀한테 증여할 때 아니에요. 내 거 파일을 더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키운 파일을 잘 물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이제 은퇴도 하셨고 뭐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잘못하면 이제 상속까지 가면 이제 그 재원 마련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어디 단지라고 말 못하겠어. 강남권이야. 근데 원뿔 입주권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오. 강남에.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중소형 하나, 20평대 하나, 30평대 하나 2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하나는 실거주하고 하나는 세를 주고 그러니까 적당히 나중에 그 증여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말은 잘 못하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애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모셨던 그 전무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도 좀 똑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전무님도 원뿔론으로 해서 2개를 받을 거예요. 네네네. 강남에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럼 신축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20평대를 먼저 증여합니다. 누구한테? 둘째한테. 자, 그러면 20평대를 하더라도 가격이 세겠잖아요. 그쵸, 평당 1억이 넘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평을 다 받고 이제 줄일 수 있는 만큼만 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세하고 증여취득세. 그렇죠. 자, 근데 말이 그렇지 증여하고 증여취득세가 이제 막 몇 억씩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 재원말은 어떻게 하냐? 둘째한테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얘를 팝니다. 비과세가 되겠죠. 세대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 팔고 그 돈으로 싹 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치기가 되겠죠. 강남이 20평대가 첫째 남았죠? 네. 그럼 본인이 살고 있는 30평대가 있죠. 아. 이제 이걸 나중에 증여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증여 상속은 일찍 준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요. 예술이네요, 예술 이것도. 물건이 나오겠어요? 네, 그러겠네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노후 대비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2개를 다 해줘도 자기 연금 해가지고 600 이상 나와요. 매달. 이거 다 해주면 뭐 예.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이들 강남권에 살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것들과 함께 규제가 같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저걸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규제가 물론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하는 그 취지는 동의는 하는데 꼭 결과를 보면 이게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현재 시장입니다. 특히 이렇게 세제 개편이 되고 막 복잡해지면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부를 더 쌓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1+1을 둘째한테 주고 첫째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줘서 이제 부의 대물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예술이에요. 완전 예술이에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해버리고 그렇죠. 본인은 보유세 부담 피해버리고 실거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긴 호흡에서 이제 첫째한테는 제일 좋은 거 또 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매물 안 나옵니다 그거. 그래서 뭐랑 비슷하냐면 저는 뭐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때는 학력고사 수능 아니었어요? 하나 잘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 근데 지금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물론 취지는 뭡니까? 뭐 아이들의 전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뭐 자기 소재를 개발하고 하는데 다 방과후하고 뭐하고 학원 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돈과 정보가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좀 비슷하다고 봐요. 똑같진 않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그걸 못하는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아니 대출 어쨌든 그래서 좀 너무 이게 지나친 규제는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